우울증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진행을 하는 거죠. 어디를 누르면 될까요? 네. 오늘 아까 앞에서 낭독했던 그 요절이 저는 그 우울증이 아주 축약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우울증이 생기는 원리도 그 요절 안에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오늘 1시간으로 쭉 펼쳐지게 될 거예요. 제가 이런 상담 사역을 좀 하다 보니까 좀 교회로 다닐 때는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담사고 또 상담학 교수를 하기도 하고 또 슈퍼바이저를 하기도 해요. 슈퍼바이저는 상담사들을 교육하는 이제 상담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초대를 받아도 오늘 하는 이런 종류의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꼭 나오는 질문이 그럼 성령님은 뭘 하시나요? 이 질문이 항상 나오고 이게 마지막 질문에 나오다 보니까 애매하게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못 해주고 지나가서 되게 신뢰를 많이 잃기도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 얘기를 잠깐 먼저 하고 지나갈게요. 이제 저희가 합신을 다닐 때 배운 내용인데 성경에는 이 용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계속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에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고요,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은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전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은총이 있지만 성도들이 아닌 사람에게도 주시는 은총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만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은총을 줘요. 예를 들면 태양 이런 거요, 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안 주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주진 않잖아요. 햇빛이 우리한테만 막 이렇게 쪼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은총이에요. 이 산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마시게 될 수 있으면 지금 당장 다 믿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그 산소 공급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다 끊어버리면 전부 그냥 다 들어오겠죠.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영역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누리는 은혜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이제 태양이나 공기 이러니까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나온다, 이거는 일반 은총일까요? 특별 은총일까요? 일반 은총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계속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적을 올릴 거야, 공부는 안 할 거야 이러면 하나님의 반쪽짜리 은혜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나온다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예요. 그것도. 그러면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프면 병원에 간다, 이건 일반 은총일까요? 특별 은총일까요? 이것도 기도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특별 은총은 우리가 받는 혜택인데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의사들이 치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학적인 원리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걸 의사들이 연구해서 발견을 해서 그걸로 치료를 하는 거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병원에 가서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는 거예요. 상담은 어떨까요? 이게 애매하는 거예요. 상담은 뭔가 영적으로 다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말을 하고 대화를 해서 어떤 활동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고친다. 이게 마음은 뭔가 영적이기만 한 것 같고, 이래서 특별은총으로만, 성령으로만 치료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근데 상담하는 그 안에도 일반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거나 불안증을 치료하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담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원리를 발견해서 그 원리로 치료를 하는 거니까 이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저는 믿고 하는 거죠. 다만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도 그 원리를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담사도 그 원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령님의 힘과 능력과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은혜를
활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이 일반 은총 영역 안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걸 공부한 거고 이걸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입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목사님이 또 잘 정리해서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이게 왜 우울증을 다 녹여놓고 있고 우울증의 치료 과정까지 여기에 다 있다고 생각하냐면, 옛날에는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방법을 연구할 때는 그 정신이, 즉 마음의 아픔이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울해요. 내가 불안해요. 그런데 그 불안은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그 불안을, 그 우울을 고쳐야 되냐면 바로 그 당사자가 내 책임이고 내가 그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뇌과학도 발전하고 의술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상담학, 심리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이 우울증이 생기려면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한번 가만히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 혼자 만들 수 있나요? 감정은 나 혼자 만들어지나요? 안 그래요. 감정은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어디서 상을 받아왔어요. 그럼 기쁘죠. 내 아들이, 내 딸이 상을 받아왔어요. 그럴 때 감정이 생기는 거죠. 무엇인가가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감정이 생겨요. 누군가가 저에게 칭찬을 했어요. 너 예쁘다. 이럴 때 감정이 생겨요. 너 이렇게 못했어 하고 저한테 욕을 했어요. 이럴 때 감정이 생겨요. 감정은 나 혼자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외부에서 관계를 통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외부와 같이 작용하면서 치료하는 게 맞다라는 게 요즘에 생긴 학문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100년 전의 상담학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는 그 사람 책임이야 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몇 개의 요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거랑 마지막에 볼 요한복음 17장을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울증이 생기지도 않고 우울증을 다른 사람한테 만들게 하지도 않고 우울증이 혹시 있어도 이런 마음들을 자세로 잘 적응해서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그런지는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병철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철학자예요. 우리나라에는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으로 소개되면서 아주 유명해졌고 독일에서는 거의 최고의 철학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국인인데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피로사회라는 책으로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 후속편으로 우울사회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피로사회와 우울사회가 한 책에 같이, 너무 얇기 때문에 한 책에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우울사회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은 예전보다 지금 이 시대가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우울을 경험한다는 거죠. 이 사람의 조사에 의하면 우울증을 그냥 우울증으로 딱 걸려서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도 우울이라고 하는 이 특징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현대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울을 경험할까요? 70% 정도가 우울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70% 정도가 우울을 경험하는데 그 우울을 2주간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지속하면 우울증이라고 일단 진단을 해요. 그리고 6개월 이상을 지속하면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상태가 되는 게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회가 그것들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근데 과연 어떻길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울증이 급증했을까?
제 견해가 아니에요. 이 한병철이라고 하는 학자의 견해인데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요. 제 견해는 제가 연구한 건 이따가 소개를 할 거고, 이 한병철이라는 사람이 본 이유는 뭐냐면 과잉 긍정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랍니다. 과잉 긍정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좋은 말이죠. 근데 할 수 있다가 기독교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다 라거나 나눌 수 있다, 이런 거면 괜찮아요. 이런 거는 과잉 긍정성이 아니에요. 할수록 좋아요. 그런데 뭐뭐가 될 수 있다, 10억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벌 수 없거든요. 우울증의 공식이 있어요. 욕망 빼기 현실의 수치가 우울증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을 구성하는 거죠. 이 사회가 욕망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왕 꿈을 꾸려면 크게 꿈을 꾸십시오, 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우울증을 만드는 선언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100억을 목표로 달려갑니다, 이렇게 되면 내 욕망은 거기 있어요. 이게 욕망이에요? 일단 나는 이미 거기 가 있어요. 이런 거 뭐 다단계에서 특히 이런 거 많이 해요. 이런 교육을, 우와 나도 100억을 벌 수 있어, 100억이 내 욕망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내 현실은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이 과잉 긍정성 때문에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한병철 씨의 통찰이고 상당히 의미 있는 통찰이죠.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들, 정신분석학자들이 다 동의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욕망의 과잉하고 연결이 돼 있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하게 인식이 돼야 되는 지점이 뭐냐면 자유의 역설. 예전에는요, 누군가가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누가 책임을 지어줬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옛날 교육에서는 누가 책임져줘요? 부모가. 야, 아빠한테 말해, 아빠가 네 뒤에 있어, 이거 해줬거든요. 그 대신 아빠가 네 뒤에 있어라고 아빠가 그 아이의 아빠 역할을 해주는 대신 어떻게 해요? 통제도 해요. 아빠가 이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이거 한단 말이에요. 이 양쪽 측면을 아빠가 다 갖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거 해, 아니면 이거 하지 마, 이러면 그거 하지 않고, 그 대신 얘가 문제가 발생하면 엄마 아빠가 다 책임져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학교에서 그 반에서 학급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이에요? 옛날에는 그렇죠, 1차적으로는 반장 책임인데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책임을 묻는 건 담임 선생님이죠. 담임 선생님이 책임져 줬어요. 옛날엔 그랬다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 학교들은 어때요? 선생님 책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책임을 져줄 수 있을 만한 권한이 없어요. 애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건 애들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한테는 그럴 만한 권한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도 예전과 같은 권한을 아이들에게 강요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책임도 이제는 아이들에게 많이 가 있죠.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예전에는 위계적인 회사였어요. 위계적으로 회사가 보통 이 위계 체계가 몇 단계인가요? 여기 이제 기업에 계시는 분들, 남자분들은 아시죠? 보통 13단계예요. 직원, 뭐 주임, 대리, 과장, 뭐 차장, 부장, 뭐 이사, 뭐 전무, 상무,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 단계가 보통 13단계 정도 되죠. 근데 이게 요즘에 평평한 구조로, 플랫 구조로 이게 바꾸자라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바뀌었어요. 이제는 처음에는 평직원이었던 사람이 대리를 달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대리를 딱 달잖아요. 그럼 다시 평직원으로 안 가요. 대리를 달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장 딱 달면 다시 대리로 이제 가려면 뭔가 엄청난 잘못을 해야지 가지, 그냥 과장 일단 닮은 과장인 거예요.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그 보직안에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지만 거기에 대한 권한도 갖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누적된 내 공로가 쌓여서 그 직책을 얻고 그 직책으로 내가 권한도 발휘하지만 그 직책으로부터 보호도 받는 거예요. 예전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완전 플랫해요. 능력제예요. 그냥 다 능력제예요. 저는 이제 상담회사에 있고요. 제가 있는 상담회사가 아마 국내 최대 규모일 거예요. 상담회사 중에서는 상담사가 30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 상담을 보조해주는 업무를 하는 개발자들도 10여 명이 되고 다 합치면 50여 명이 되는 직원이 있는 회사예요. 뭐 회사 기업 입장에서 보면 큰 회사가 아니지만 상담 회사 기준 보통 상담에서는 2-3명, 뭐 3-4명, 사람 많아봐야 5-6명 그래요. 근데 50명이 넘으니까 상담 회사로는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근데 저는 교수 출신에 슈퍼바이저고 박사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거의 탑 클래스로 대우를 받고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서도 이미 뭐 제가 상담사들을 교육하고 이렇게 하니까 최고의 대우를 받죠. 근데 4년제 대학밖에 안 나온, 그것도 저기 사이버 대학 나온 어떤 친구가 있어요. 나이 30대 초반에. 그런 친구가 그냥 막 치고 올라오더니 지금 이사가 됐어요. 32살인가 그래요. 최연소 이사예요. 이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적을 막 쌓더니 뭐 그냥 밤낮 없이 일하고 막 이러더니 그냥 이사로 딱 치고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위계가 아니에요. 그 위로 갔어도 이사가 됐다가도 실적이 떨어지면 다시 평상담사가 돼서 월급 체계가 바뀌어요. 이런 구조가 됐어요. 모든 걸 다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이상한 구조죠. 근데 이런 회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출근 시간도 내가 조절할 수 있고요, 퇴근 시간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대신 결과에 대한 책임만 지면 돼요. 내가 모든 걸 회사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책임져 줘. 이런 회사,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페이스북 회사 같은데, 이런 지금은 이제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회사들이 그런 걸 시작해서 성공 사례를 만드니까 그런 회사는 되게 수평적이고 좋아. 대표이사가 자기 대표이사 실에 있지 않고 이 페이스북 같은 데는 직원들하고 같은 책상을 쓰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대신 성과를 많이 내고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한국에서도 많아지고 있어요. 자율성이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보장되고 있어요. 이건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것 같죠.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우울증을 만들어요. 모든 게 내 책임이에요. 회사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 위계 질서로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뭐 대리가 무슨 실수해서 큰 계약건을 말아먹었다 이러면 아유 나도 대리 때 그랬어, 이렇게 뭔가 회사가 이게 이 사람이 잘못한 건 분명하니까 뭐 감봉도 있을 거고 뭐 심할서도 써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큰 구조 속에서는 회사가 딱 버팀목이 돼줬거든요.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이런 플랫한 되게 좋아 보이는 분위기에서는 그런 게 어딨어요. 자기가 그런 거 말아먹었으면 책임지는 거예요. 자율성이 엄청나게 확대되는데, 이 한병철 씨의 의견으로는 이 자율성의 확대가 우울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뒷책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러나 굉장히 괜찮은 통찰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이제 저는 우울증이 왜 생기는지를 조금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이제 딱 이 그림 보여주면 다들 졸기 시작하세요, 이제. 근데 안 졸게 빨리 지나갈게요. 우리의 기억이 어떻게 저장되는지만 알려드릴게요. 기억이 어떻게 저장되냐면, 기억은 나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외부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칸트라는 사람이 이론적으로 만든 걸 뇌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칸트라는 사람이 한 말이 진짜 맞는 거예요. 외부 정보가 들어오는 거야. 이걸 감각이라고 해요.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 이 오감이죠. 이 감각을 통해서 외부 정보들이 들어와요. 감각이 없으면, 즉 외부 정보, 감각이 없으면 외부 정보를 못 받아들여요. 이 감각으로 외부를, 지금 저도 여러분들 다 봤어요. 이게 정보예요, 전부 다. 이게 제 눈으로 들어왔죠. 이게 눈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신경계를 타고 뇌로 갑니다. 처음에는 시각 같은 경우는 뒤통수에 있어요. 후두엽으로 가요. 제 내담자 중에 환상을 보는 내담자가 있었어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환상을 봐요. 이런 경우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환상을 보는데 조현병도 아니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환상을 봐요. 이런 경우들이 내담자들 중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점검을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시신경 이상이 있는지 한번 병원에 가서 점검받고 오세요. 그러면 시신경이 이 후두엽에 이상이 생기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여기가 이제 시각을 받아들이는 뇌 영역이에요. 그러면 눈으로 본 게 신경계를 타고 후두엽으로 가요. 그럼 뇌로 들어간 거죠. 아, 봤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지각이에요. 눈으로 본 게 감각, 뇌로 들어간 게 지각.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게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마로 갑니다. 이마로 가서 이마에서 이 정보들이 다 종합이 돼요. 다 섞여요. 이 정보들이 다 섞여서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두엽에서 섞일 때 이 기억장치, 해마라고 하는 기억장치에 있는 옛날 기억들 있잖아요. 이 옛날 기억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전두엽으로 올라가요. 따라서. 그리고 새로 들어온 정보들을, 이 원래 갖고 있던 기억들이 이 새로 들어온 정보들을 교육합니다. 교육받아서 다시 기억으로 저장돼요. 제가 설명을 잘했나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들이 순수한 정보가 없어요. 다 다른 정보들이에요. 순수한 정보는 없습니다. 서로 다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기억 체계, 원래 갖고 있던 해석틀로 새로 들어온 정보들을 교육하고 융합해서 다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실 때 기억 문제 갖고 싸우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분이 진짜 남편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부인이, 아내분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싸우는 거죠. 오수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홍상수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저는 홍상수라는 감독 너무 싫어해요. 너무 모든 영화가 성적이에요. 그래서 싫어하는데, 이 오수정이라는 영화는 이걸 잘 설명해 준 영화여서 제가 가끔 인용해요. 오수정이라는 여자분이 자기의 기억으로 연애사를 쭉 훑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쁜 놈인 거예요. 근데 다시 중간부터 남자의 기억으로 쭉 훑어요. 그랬더니 기억이 달라요. 근데 둘 다 진짜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원래 새로 들어오는 정보가 있을 때 과거 기억들이 그거를 융합해서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순수하게 저장되는 기억이 없고 다 융합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기억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 원래 갖고 있던 기억은 처음부터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외부에서. 첫 기억이 누구일까요? 엄마. 첫 기억이 엄마예요. 아빠. 이게 첫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내 첫 기억을 만든 분들이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가 아니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이를 안 가지려고 했었어요. 원래 우리는 선교하다 둘이 같이 죽자, 아내랑 이렇게 해서 아이를 갖지 말고 선교지에서 선교하다 죽자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안 갖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제 아내의 엄마,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야, 내가 갖고 싶어. 그냥 너는 낳아서 나한테 딱 주기만 하면 내가 키울 테니까 넌 선교 가. 이러고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엄마한테 우리 선교 가는 마당에, 엄마는 그 장모님은 선교를 못 가게 계속 막았거든요. 선교 가는 마당에 엄마한테 선물 하나 드리고 가자 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딱 낳았어요. 그래서 엄마 키워줘 그랬더니, 야, 네 애를 내가 왜 키우냐. 그래서 그냥 키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키운 시간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운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 딸은 지금 여기 옆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데, 김치를 먹을 때도요, 이 김치를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먹어요. 할머니의 말투, 할머니의 손길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우리 모습이 아니라 할머니 모습이 훨씬 많이 있는 거예요. 아이한테, 할머니한테 교육받으니까. 이렇게 초기의 기억들이 그 이후에 들어오는 기억들을 계속 융합하면서 기억에 저장하기 때문에 초기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것조차도, 초기 기억조차도 내 기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의 기억은 다 누가 만들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건 결국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한 그 과정을 도표화를 한 거고요. 요것도 되게 재밌는 이론인데, 요거 하나만 설명하면 이제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의 뇌의 뇌신경세포예요. 이게 이 뇌신경세포를 보면 정보가 수상돌기라는 애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와요. 수상돌기라는 애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는데,
정보는 반드시 20%에서 30%는 유실합니다. 외부 정보는 100%,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거, 목사님이 설교한 거 그대로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제가 장담해요. 30%는 반드시 유실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기억을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습하고 복습을 해도 유실 정보는 반드시 나타나요. 야, 너는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복습도 했는데 그걸 기억 못해?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하고요. 몇 번을 봐야 완전하게 기억할 수 있다고 하냐면 보통 사람들의 경우 9번을 봐야 완전히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뭐 이런 걸로는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30%는 다 유실된다고 봐요. 그때 그 유실된 30%가 있으면 기억이 완전성이 없으니까 논리적이지 않겠죠. 이걸 뭘로 채우냐면 글리아라는 애가 채워요.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과거의 기억을 담고 있던 기억세포인 글리아라는 애가 채워요. 그럼 아까 그 이론하고 비슷한 거죠. 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뇌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이 뇌과학자들은 뇌 구조를 연구하는 뇌과학자, 뇌신경세포를 연구하는 뇌과학자가 따로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같아요. 모든 우리의 기억체계는 즉 자아, 주체성, 정체성 이런 건 다 어디로부터 온다? 외부로부터 온다. 그리고 그 외부로부터 오는 건 순수하다? 아니다. 융합된다. 과거에 내 안에 들어온 외부와 융합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를 했어요. 10,000명을 대상으로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했는데 억압과 강요가 우울증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게 유일한 특징이에요. 이게 양육 환경뿐만 아니라 성인이 돼서까지도 해요. 살아온 환경 속에서 억압과 강요가 많으면 우울증이 쉽게 노출이 되더라라는 게 통계 결과예요. 어린 시절에는 억압과 강요가 없이 잘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억압과 강요가 반복이 돼서 많아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이런 조건에서 계속 이런 환경에 노출이 되면 우울증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우울증으로 가지 않더라도 우울한 상태가 되는 게 이런 조건에서요. 전부 외부에서 들어오는 조건들이에요. 억압은 4가지에 있어서 억압이 되는데 감정을 억압하는 방법. 야, 남자가 우냐? 예.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우는 거야. 근데 슬픈 일이 자꾸 생겨. 슬픈 영화가 자꾸 나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남자는 3번 우는 건데 울면 안 돼. 다 억압이에요. 다 억압. 막 명랑하고 신나는 애예요, 얘는. 그래서 막 뛰고 있는데 야, 뛰지 마, 부산스러워. 다 감정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이게 다 우울증을 만드는,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환경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의 억압. 이것도 우울증을 만들어요. 생각의 억압. 엄마 있잖아.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런 닥쳐! 조그만 게 뭐 한다고? 그냥 아빠 말 들어. 생각의 억압. 그게 아무리 유치하고 지금 아빠나 엄마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걔 생각을 억압하지 말고 들어줘야 돼요. 근데 생각을 엄마 아빠가 볼 때는 당연히 얘 말도 안 되죠. 뭐 5살, 6살, 뭐 8살, 9살 애들이 엄마 아빠 수준이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그걸 안 듣고 계속 억압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우울로 가더라는 거예요. 타인의 억압은 뭐냐면 결국 교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뇌는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건데, 타인의 억압은 뭐냐면 야, 너나 잘해, 이런 것들이에요. 엄마, 내 친구 있잖아. 걔 친구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너나 잘해. 너만 잘하면 돼. 딴 사람 신경 쓰지 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나에게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도 억압이에요. 자기의 억압.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억압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네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됐는데 꺼져. 네가 없었더라면.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억압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쌓이면
우울증으로 가는 거죠. 강요라고 하는 건 야, 이거 틀렸잖아.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95점을 맞았어요. 5점 틀린 거. 완벽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칭찬이 없어요. 완벽을 위한 지적이 계속돼요. 근데 이렇게 지적해야 아이가 성장하죠. 네, 실력은 성장할 수 있는데 우울로 가는 지름길이 되죠. 보통은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 2대8, 7대3 정도로 칭찬이 7이나 8 그리고 나서 2나 3 정도를 지적해야 그 지적이 나에게 우울로 가지 않고 건강하게 소화가 돼요. 근데 이게 7대3으로 지적을 치려고 칭찬이 3밖에 없거나 칭찬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지적만 계속하면 우울로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강해져. 강하지 않은 사람한테 계속 강해지라고 하는 거죠. 빨리 해. 느린 사람인데 빨리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 내담자 중에 한 명은 그 뇌의 문제였는데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머리에 입력돼서 대답이 나오는 데까지 30초가 걸려요. 그러니까 주변에선 미치죠. 답답하죠. 근데 얘는 그냥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뇌 활동을 느린 활동을 갖고 있어요. 이건 극단적인 예고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 저도 좀 느린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이 뇌 돌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저는 좀 느려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아내가 저를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질문을 하면 저는 잠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 근데 제 머릿속에서는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은 머리가 좋은가 봐요. 저보다 뭔가 계속 빠르게 돌아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속도를 상대방한테 맞춰줄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어른이 빠르죠. 아이는 늦죠 당연히. 그러면 그 아이 속도에 맞춰줘야 되는데 빨리 해. 한국인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기쁘게 해. 남들을 기쁘게 해. 그래서 남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리고 열심히 해. 그 사람의 속도가 있을 텐데 그 사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열심히 해. 이런 억압과 강요가 있는 구조에서는 우울이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주요 증상들은 이렇게 많은데요. 대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지속적인 우울감. 잠깐 하루에 한두 시간 굉장히 슬프다 이런 건 우울증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슬픈 일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최소 2주 이상을 지속하면 우울증, 같은 감정으로, 우울한 감정으로 2주 이상을 지속하면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우울감이 2주 이상 지나다가 그게 심해지면 무기력감이 돼요. 아무것도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이 무기력감이 지속이 되면 자기 존재감이 없어져요. 내가 왜 살지? 그러다가 자살로 갈 수 있고요. 그래서 되게 위험해요. 우울증이 다른 조현병이나 이런 심리적인 장애들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무기력감, 우울감에서 무기력감으로 가고 무기력감에서 자기 존재감이 없어지는 단계까지 가면, 이제 욕구가 완전히 없어지는 데까지 가면 많이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나타날 때는 우유부단이나 이런 것들로 성격적인 걸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관찰을 좀 잘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울감이 2주간 지속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탐색해 볼 필요가 있죠. 질문을 통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질문 몇 개 하다 보면은 우울증 기미가 보이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요즘에는 뇌파 검사 같은 걸로도 우울증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우울증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자기지향적으로 나타나는 우울증이 있고요, 타인지향적으로 나타나는 우울증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울한 감정이나 그 원인을 나 때문이야, 내가 못나서 그래, 이렇게 하는 우울증이 있고, 쟤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우울증이 있어요. 둘 다 우울증이긴 한데 차라리 쟤 때문이야 우울증은 죽지는 않아요. 그래도 살아요. 근데 나 때문이야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어떻게 우울증을 치료해야 하는가? 이 억압과 강요, 아까 얘기한 거를 허용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현재 환경이나 과거의 과정을 보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허용해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빠르게 하지 않아도 돼. 열심히 안 해도 돼. 좀 느리게 가면 되지. 네가 1등 안 해도 괜찮아. 이런 허용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감정도 표현할 수 있는, 근데 감정 억압 속에 오래 있었던 사람은 감정 표현을 잘 못해요. 왜냐면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마련해 주는 거죠. 이걸 자기 혼자 할 수 있나요? 누군가가 필요해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소그룹이 건강하게 잘 작동하면 굉장히 심리 케어에 아주 좋은 그런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칼로저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었고요. 굉장히 유명한 인간중심 상담이라는 걸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이 실험들을 했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그 실험들을 완료를 했죠. 생각도 억압됐던 생각, 자기 생각 표현하기, 자기를 표현하기, 이런 것들을 계속 억압됐던 것들을 찾아서 그걸 허용해주고 억압됐던 것들을 전부 다 발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 있는 게 좋아요. 혼자서는 그래서 힘들죠. 이제 정신과 의사들한테 가면, 제가 정신과 의사들 중에도 되게 훌륭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경향, 혹시 이 중에 있으신가요? 제 내담자 중에도 있어요, 정신과 의사가. 근데 정신과 의사들한테 가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은 정혜신이나 이런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혼자 되게 열심히 연습을 한. 근데 정신과가 6년이에요. 6년. 정신과 의사가 6년이에요. 2년은 예과예요. 그냥 일반적인 학문 배워요. 2년은 본과로 그냥 자기가 선택한 전공의 그거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의학적인 다른 일반적인 거 배워요. 마지막 2년에도 배우는데 수업 한두 개 듣는 거예요. 사실 정신과 의사들이 상담을 잘 몰라요. 약을 잘 짓고 뇌를 잘 아는 거지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지는 잘 몰라요. 그런 건 나중에 졸업하고 학회를 통해서 자격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습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신 분들은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하시면 일반적인 상담사들보다 훨씬 더 잘 하시죠. 근데 의사들이 대체로 그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을 짓기 위해서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데, 사실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해서 내려주는 결과들이, 가서 상담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결과들이 썩 그렇게 완벽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오는 내담자들이 정신과 들려서 올 때 좀 답답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냥 단편적인 걸 주죠. 햇빛 쬐세요, 약 먹는 시간 지키세요, 물 많이 마시세요. 도움이 돼요. 운동하세요. 도움이 돼요. 근데 우울증이 좀 심각해진 상태까지 가면요, 운동할 기력이 없어요. 마음이 확 처져갖고. 당신 또 책임을 묻는 거예요. 운동 또 안 했어요? 또 억압. 운동하라 그랬죠? 또 억압.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말을 해주고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대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그 소통의 방식들이 필요한데, 특히나 우울증은 감정이 다 너무 힘드니까, 우울증이 우울한 감정이 있을 때, 2주 동안 우울한 감정이 지속될 때, 우울한 감정이 있을 땐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이 무기력으로 가서 우울한 감정조차도 없어지는 단계로 가면 이때부터가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때 이 공감이 뭐냐면 감정을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해요. 감정을 끄집어내주는 역할. 그래서 감정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요거는 두 개의 작용으로 가요. 감정적으로 접촉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감정을 읽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 예전에 한참 우리나라에서 유행했어요. 뭐뭐했구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가 힘들었겠구나. 이런 거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텔레비전에서 이제 그 오은영 박사가 그죠? 백종원 아내? 소유진한테 이걸 화법을 가르쳐줘서 소유진이 집에서 백종원한테 이걸 쓰니까 백종원이 예전처럼 화를 안 내더라, 이런 걸 얘기하는 걸 제가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는데, 되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냥 읽어주는 거죠. 막 지쳐 있으면 아유 지쳤나 보네, 그냥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 아내가 이제 상담 배우면서 이거를 배워갖고 아이한테, 우리 애한테 써먹으니까 네가 뭐뭐 했겠구나, 힘들었겠구나 하니까 제 딸이 엄마 그 구나 좀 하지 마. 그 말투를 굳이 구나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굳이 구나를 붙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들었겠다,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는 걸 해야 되는데, 배울 때 구나로 배우니까 어떻게든지 거기에 구나를 붙이려고 하는데, 굳이 구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마음을 알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읽어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그래도 괜찮아요. 잘못 읽어주면 아니 내 마음은 그렇진 않아, 너 힘들었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힘들지는 않아, 그냥 좀 짜증난 거야, 이러면서 벌써 자기 감정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대화가 우울증에 좋은 접근을 갖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도 하나의 공감 활동을 일으켜주는데요. 스트로크라고 하는 거는 인정자극이라는 뜻이에요. 인정자극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네가 힘들었겠다와 같이 감정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적으로 그 사람한테 전달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효과를 가져요. 야, 네가 이걸 하니까 내가 정말 기쁘다, 이런 거예요. 야, 너 정말 훌륭해. 내가 생각한 그 사람에 대한 긍정성을 나타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오늘 예뻐. 너 진짜 훌륭해. 이런 것들, 이렇게 그 사람에게 접촉해주는 표현을, 내 감정적 표현을 해주는 것도 그 사람의 감정을 살려주는데 아주 좋은 대화 내용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공감을 할 때 공감이 꼭 동의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동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동의와 공감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여자친구가, 이제 제가 그 부부 상담도 하거든요. 우울증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부부 갈등 중재, 그러니까 이혼 서류 접수하고 한 달 동안 숙려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상담받으러 와서 다시 재결합을 하도록 하는 상담도 해요. 근데 그 상담을 할 때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 이 아내는 이제 직장을 다니는 아내인데, 직장을 다니는 아내가 회사에서 이제 상사한테, 과장님한테 좀 혼나고 와갖고 짜증나서 과장님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거 이걸 프로젝트를 하라 그래서 내가 해서 제출했는데 과장님이 막 뭐라고 하는 거야. 너무 짜증나. 이러면 이 아내가 원했던 건, 야, 짜증났겠다 진짜,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동의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이 남편이 들어보니까 얘가 프로젝트를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봐봐. 야, 부장님 이거 왜 지적한지 알아? 내 눈에 보이는데 이게 안 보여?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싸운단 말이죠. 이런 사례로 이혼을 할까 싶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사례로 이혼까지 와요. 놀랍게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남편의 생각은 뭐냐면 공감이 곧 동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는 할 수 있는 거, 그 사람 입장에서. 네가 힘들었겠네. 거기서 일단 마음을 읽어준 거, 그것만으로도 일단 그 사람의 목적은 다 한 거예요. 근데 여보, 이거 프로젝트 잘하지 않았어? 그랬을 때는 여기까지는 잘했어. 근데 이 부분 이렇게 고치면 더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그 사람의 감정에는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분리하면 조금 더 공감적 이해가 쉬워지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울증 치료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스트로크고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를 그 사람의 환경 안에서, 그 사람이 환경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찾습니다. 삶의 배치를 찾아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배치를 찾아요. 그래서 그 배치 속으로 많이 들어가서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접촉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상담 중에 하나예요. 이 스트로크라고 하는 개념에는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크게 이 6개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위에 신체적 스트로크와 이제 언어적 스트로크라고 해요. 상징적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신체적 스트로크, 이렇게 만져주는 것과 언어로 말해주는 스트로크가 있어요. 이건 둘 다 작용을 해주는 게 좋아요. 신체적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람끼리는 만져주는 게 좋아요. 아주 좋은 형태의 스트로크가 될 수 있고, 언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나눠지냐면 긍정적 스트로크와 부정적 스트로크로 나눠지는데요. 긍정적 스트로크는 야, 너 훌륭하다, 잘했어, 너 예뻐, 네가 좋아, 이런 게 긍정적 스트로크라면, 부정적 스트로크는 야, 바보같이 왜 그랬어,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 스트로크예요. 근데 부정적 스트로크라도 원하는 게 사람이에요. 이거의 이 긍정적 스트로크와 부정적 스트로크의 적이 뭐냐면 무스트로크, 아이의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아이가 큰 애가 학교에서는 일종의 왕따, 그래서 학교를 자퇴하고 싶어하고 문제가 좀 있어서 큰 애한테 관심을 막 가져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근데 어머니 둘째 딸이 있는데 지금 딸이 위험해요. 그러니까 쟤는 잘해요.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딸한테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딸하고 대화를 시도하셔야 돼요. 아들은 지금 상담하면서 많이 괜찮아졌어요. 일단 쟤는 잘하는 애예요. 괜찮아요. 어릴 때부터 말도 잘했고 독립심도 있고 친구도 많아요.
이랬는데 딸 가출하고 학교를 안 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스트로크 상태였어요. 집에서 딸하고는 전혀 대화를 안 해요. 아들이 문제니까 아들 옆에만 붙어서 막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더 무서워요. 그러면 무스트로크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긍정 스트로크가 제일 좋지만 긍정 스트로크를 못 받으니까 무스트로크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부정 스트로크를 요청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드는 거죠. 가출을 하든지 오줌을 싸든지 뭔가 행동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스트로크를 가지려고, 인정자극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최대한 긍정 스트로크로 가는 게 좋죠. 이제 마지막 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인데, 조건적 스트로크와 무조건적 스트로크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건적 스트로크를 줍니다. 근데 조건적 스트로크가 우울증에는 상당히 안 좋아요. 무스트로크보단 낫지만 이 조건적 스트로크는 뭐냐면 너 1등하면 아빠가 뭐 사줄게, 이런 거예요. 너 1등하면 뭐 사줄게, 이런 게 조건적 스트로크예요. 그냥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싶으면 이거 아빠가 너를 위해서 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뭐 하면 뭐 해줄게, 이런 게 조건적 스트로크인 거예요. 이 조건적 스트로크가 가스라이팅 같은 데 쓰이는 거예요. 그루밍 같은데. 이 가스라이팅, 그루밍, 멘토링, 이게 다 달라요. 가스라이팅은 너는 못났어 하고 그 사람을 무능력하게 만들어서 능력 있는 나한테 의지하게 만드는 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루밍이라고 하는 거는 예뻐 하는데 조건적으로 해주는 거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을 때 네가 제일 예뻐, 이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정신지배거든요. 이것도 그루밍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루밍하는 거예요. 그루밍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주체성이 없어져요. 자율성도 없어지고. 제일 좋은 건 멘토링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아이가 원하는 게 이 아이 중심적으로 내가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걸 하는 거죠. 근데 조건적 스트로크는 그루밍이 되든 가스라이팅이 되든 그 아이의 주체성을 뺏어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울증이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근데 무스트로크보다는 그래도 조건적 스트로크가 그래도 나아요. 자, 이거를 좀 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대화의 기술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자기 참조적 확언이라고 하는 거를 하기 전에 개념 설명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몇 시까지 쓸 수 있죠? 지금 40분인데 원래 이게 한 학기, 그러니까 괜찮은 게 몇 시까지죠? 4시 전에 끝내면 되나요? 네,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비물질적 변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의 힘이에요. 결국은 우울증을 고치는 거는 신체적인 접촉도 중요하지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물체적 변형이라고 하는 건 물체를 변형시키진 않지만 비물체, 그 사람 마음을 변형시키는 건데 이게 말로 그걸 변형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죄수가 앞에 딱 나왔어요. 판사가 이 죄수가 아니라 이제 피고인이에요. 아직은 죄수가 아니죠. 근데 판사가 너를 3년형에 처한다 하는 순간 얘는 죄수로 바뀌죠. 물체가 변화하진 않았지만 신분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건 법적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요. 결혼식 할 때 주례가 지금부터 부부가 되었노라. 그럼 이제 연인에서 부부로 바뀌죠. 이것도 관습적인 거잖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꼭 이런 데만이 아니라 말로 이런 형식화를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말 자체에 힘이 있어요. 이런 강력한 힘들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 가운데 나타나요. 얘가 부정적인 아이로 자랐어요. 난 이 부정적인 아이가 된 내 자녀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비물체적 변형을 만든 거예요. 부정적으로 계속 말을 하면 부정적인 아이가 돼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기호의 에너지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호가 말이에요. 말. 그게 에너지가 감정이에요. 말한 대로 감정을 갖는 거예요. 말한 대로 자아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말한 대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애가 왜 그러니? 왜 그런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 상담을 할 때, 부모 상담은 전 잘 안 해요. 보통은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증, 강박증 상담이나 아니면 부부 갈등 중재나 연인들 싸우고 올 때도 상담을 많이 하는데
부모 상담은 잘 안 하는데 가끔 뭐 불가피하게 부부 상담 하다가 연결돼서 하는 경우에만 부모 상담도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아이의 칭찬 정도를 보는데, 아까 제가 그 2대8이나 3대7 정도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에서 8 정도가 칭찬이어야 되는데 칭찬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대화 패턴을 보니까 다 혼만 내고 지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래서 아이가 더 이렇게 돼. 어머니가 말한 대로 아이가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선생님 칭찬할 게 없어요. 촬영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칭찬할 게 많아요. 제 눈에는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건 또 어머니의 눈인 거예요. 어머니가 이미 어머니가 부정적으로 기호의 에너지화가 됐어요. 비물체적 변형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또 그렇게 자랐겠죠. 또 그 언어를 또 물려주는 거죠. 부정적인 언어를. 그럼 이 아이는 밖에서도 그 부정적인 언어를 쓰겠죠. 그럼 주변에서 또 부정적인 것들이 형성되겠죠. 이걸 긍정적으로 바꾸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를 긍정적으로만 바꿔도 이 공동체 분위기가 달라져요. 문제를 계속 발견하면서 문제만 계속 이렇게 드러내서 강요와 억압으로 만들어져 있는 공체의 정서는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공포가 만들어내는 열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공포가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기도 해요. 이 공포심 때문에 어떤 생산되는 열매들이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게 행복한 결과물들은 아니란 말이죠. 조금 더디 가더라도 공포를 만들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그렇게 빠르게 만드는, 형성하는 결과물을 내지 않더라도, 특히나 가정이나 교회나 인간관계는 굳이 그렇게 공포를 조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회사라면 또 이해가 돼요. 뭐 목적이 다르니까. 근데 가정이나 교회나 친구 관계에서는 굳이 계속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고 긍정 언어를 계속 쓰는 거죠. 남자친구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남자 친구들이. 저는 친구 그룹들이 꽤 있는데 그 친구 그룹들이 저를 계속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긍정적인 언어를 계속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분위기가 긍정적이 돼요. 남자들은 모이면 뭔가 좀 비판하고 지적질하면서 재밌어 하는 게 있어요. 계속 놀리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재미는 있죠. 재미는 있는데 분위기가 결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까르르 웃지만 그걸 이겨내기 위한 그 부정적 감정은, 찝찝함은 안고 가거든요. 근데 저는 농담을 해도 그 사람을 띄워주는 농담을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기호들을 계속 남발해 주죠. 그럼 분위기가 되게 좋아져요. 제 친구 중에 아주 친하게 지내는, 저랑 아주 가장 친한 그룹 중에 연예인이 있어요. 오정세라고. 혹시 아시나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오정세가 이걸 정말 잘해요. 얘가 왜 인기가 많았냐면 이걸 너무 잘해요. 다 긍정적인 언어로만 이야기를 해요. 칭찬하고 농담을 굉장히 잘하는데 그 농담도 다 어떤 이렇게 막 보통 남자애들이 하는 막 이렇게 상대방을 비하하는 방식의 농담이 아니라 되게 기분 좋게 하는 농담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오늘 모인대 안 가? 이러면 정세 온대? 이래요. 정세 와. 그러면 와요. 이럴 정도로 정세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긍정 언어를 쓰거든요. 긍정 언어를 쓰면 그 분위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긍정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 안에, 그 공간에 들어가고 싶고 거기서 또 위로가 될 수밖에 없죠. 이 비물체적 변형, 기호의 에너지화입니다. 그 중에서 이 자기 참조적 확언이라고 하는 게 그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방식의 이제 언어 습관인데, 이게 이 자기 참조적 확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심리학의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연출하는 분이 마이즈너 리피티션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연극 연출 방법을 만들었고요.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근데 이런 연습이 되게 좋아요. 평소에 대화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아요. 뭐냐면 영상을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아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마이즈너 리피티션 배우가 2명이 이렇게 씁니다. 배우가 이렇게 2명이 쓰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관찰을 하고 관찰된 모습 중에 긍정적인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혹은 부정적이지 않은 객관적 관찰된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이상 목사님이 계시다면 이 마이즈너 리피티션 할 땐 반말을 써요. 반말을 쓰니까 이제 반말로 할게요. 넌 빨간 넥타이를 했어. 이렇게 관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받은 사람이 맞아, 난 빨간 넥타이를 했어.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혹은 이렇게 해도 돼요.
차이를 조금 확인해서 자기를 참조하는 거예요. 맞아, 나는 빨간 넥타이를 했어. 그런데 빨간색, 파란색 줄무늬 넥타이야. 이렇게 좀 더 첨언을 해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내가 저 사람을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하고 외모만 갖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 지금 슬퍼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이 맞아, 나 슬퍼,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 난 슬프지 않아. 네가 슬퍼서 그런가 봐. 넌 슬퍼 보여. 이러면 맞아, 나는 슬퍼. 이렇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관찰한 것들을 참조해서 확언해 주는 거예요. 확언이라고 하는 건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확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관찰한 내용이 소진되거든요. 관찰한 내용이 너는 노란색 옷을 입었어. 넌 안경을 썼어. 처음엔 다 외모로 해요. 뭐 넌 머리가 짧아. 너 지금 웃었어. 이런 걸 하다가 이게 소진되면 감정으로 가요. 그리고 깊이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또 다른 관찰들이 나와요. 과거의 관찰이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관찰을 서로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몰랐던 나를 알아요. 나를 참조하게 돼요. 내가 몰랐던 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너는 다른 사람들을 참 잘 돌봐줘. 내가?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돌봐줘요. 그래서 맞아,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돌봐줘.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니야, 나는 되게 이기적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돌봐주지 못해. 그러면 상대가 아니야, 너는 이러이러해서 다른 사람을 잘 돌봐줘. 그러면 납득이 되잖아요. 맞아,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돌봐줘.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연기 연습으로 발전시켰어요. 마이즈너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걸 마이즈너 리피티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심리치료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기 참조적 확언이라고 하는 것이고, 상담사하고 하기도 하고요, 그룹으로 하기도 해요. 그룹으로. 집단에서 한 10명 정도 있을 때 그 10명 중에 이렇게 있다가 제가 이제 이 중에서 뭐 너는 지난주에 그동안 입지 않았던 노란색 옷을 입고 왔어. 그럼 맞아, 나는 이걸 어제 샀어.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이렇게 하다가 서로의 감정을 읽어주고 나누죠. 근데 오늘 했을 때는 표면적인 것만 해요. 근데 집단 상담이 만약에 10회기라고 하면 6회기, 7회기 정도 가잖아요. 그럼 할 게 없어요. 이제 뭘 하지? 쟤 오늘 새로운 옷을 입고 왔어. 다행이다, 쟤 할 거 생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면 그 사람에 대한 훨씬 심도 있는 관찰이 나오고요, 이 관찰이 우울증이 굉장히 좋아요. 우울증을 갖는데 좋은 게 아니라 치료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관찰을 못해요. 왜냐하면 욕구가 저하되어 있고 무기력하니까 관찰에 에너지가 들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서로를 관찰하고 관찰한 걸 얘기해주고, 나도 몰랐던 걸 저 사람이 나를 관찰해서 얘기해주니까 나는 그걸 알고, 이게 소그룹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집단 모임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처음에 다른 걸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하고 지나가요.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도 뭐 간단하게 집사님 오늘 되게 화사해 보이세요. 권사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이게 심리치료예요. 자기 참조적 확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 오늘 옷이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게 뭐야? 이런 거 말고 화사해 보이세요. 이런 게 자기 참조적 확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 무안하니까 아니에요, 오늘 그냥 평소에 입던 거 입고 왔는데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어느 정도씩의 자기 참조적 확언이 있어요.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환경 자체가 매우 좋은 우울증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소스가 돼요. 이것을 우리가 집단에서 사람들끼리 하는 게 어렵다면 아티스트 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외부에서도 할 수 있어요. 관찰 훈련. 이걸 통해서 우울증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어떤 거냐면 이건 6주를 했을 때 우울증이 완화되는 효과들을 이제 보이는 그런 실험 결과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매일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거 하나씩을 발견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이 꽃을 내가 늘 보고 지나다녔는데 이름을 몰라요. 그럼 그 꽃 이름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거.
그 전에 안 했던 무엇인가를 새롭게 관찰해서 하나씩 갖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죠.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고 두뇌가 자극이 돼서 그게 종합되는 과정을 계속 가져줘야 무기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흡수하는 연습을 위해서 관찰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관찰이 제일 좋은데 사람에 대한 관찰이 어려우면 이렇게 삶이나 상황이나 자연에 대한 관찰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관찰은 실체적인 걸 하는 게 좋아요. 실체를 넘어서는 형이상학적인 관찰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치 같은 거. 우울증이 관찰의 힘이 다 어디로 몰입되냐면 세계평화, 우주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로 다 몰입해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내 모든 관찰을 다 뺏어가 버려요.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 정치적인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정치에 관심이 많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관심을 가져야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내가 실체로서 실제적으로 만나는 사람에 대한 관찰, 내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내 집과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남편과 내가 다니는 길과 이런 것에 대한 관찰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뭔가를 저도 맨날 강의를 듣고 다니는데요. 이게 사실 좋지는 않아요. 감각을 열어서 감각을 개발하는 게 좋아요. 찻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감각들을 통한 정보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종합이 될 수 있도록, 이 전두엽에서 종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용들을 계속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거대한 욕망, 우리한테 긍정성으로 계속 몰아줬던 거대한 욕망들을 낮춰서, 이걸 그라운딩이라 그래요. 낮춰서 현장에 있는 것들을 관찰하고 그 현장에 있는 것들을 관찰한 거를 수확해서 내 만족으로 연결시키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소한 선물, 잠깐 옆 동네 연못이나 정원 갔다 오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울증에 좋아요. 거대한 걸 성취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좌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작은 거를 만들어서 성취할 수 있는 맛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저는 성도가, 교회가 하는 일들이 대표적으로 선교 구제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구제를 넘어선 무엇인가가 있다는 걸 계속 봐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의 역할이 구제 이상에 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소그룹 모임이 아주 중요한 의미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구제를 넘어선 관계로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아까 처음에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와 더불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벅차요. 전 이게 성경의 정수라고 생각해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8장이 그 성경이 다이아몬드라면 로마서 8장이 그 다이아몬드 끝에 빛나는 그 끝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무 멋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니까 이게 집합이 하나란 얘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그들도, 우리예요, 우리.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로 가요. 영광이지 않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이게 저는 복음의 정수라고 생각해요. 복음의 목적이 그냥 천국문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전 여기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친해지는 그런 친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도 결국 다 하나인 거죠. 그렇게 하나 되는 과정으로 가는 게 전 복음의 한 실천, 아주 중요한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선교나
실제로 해외 선교나 구제를 하는 것만큼이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여러 군데에서, 특히 에베소서 같은 데서 매우 명료하게,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요, 매우 명료하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던 칼루조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들을 대상으로 실천했던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울증을 연구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우울증에 관심이 있어서 했다기보다 학위를 위해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이 우울증 연구를 하고 우울증을 상담하면서 이게 아까 한병철 씨가 우울사회라고 선언한 것과도 연결해서 교회한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한테 맡겨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공간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 참조적 확언으로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기를 참조할 수 있게 해주고, 그걸 또 선언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럴 수 있는 나눔이 교회 말고 어디 있어요. 이게 이런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별로 없어요.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만나기 힘들어요. 거의 유일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원교회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했지만, 이 부정성 좀 내려놓고 좀 더 긍정적인 자기 참조적 확언으로 서로 좀 공감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일체 가운데 우리까지 불러서 우리도 하나 되게 하사라고 영광스러운 선언을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우리가 또한 성도들 간에서 하나됨을 위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차이가 많고 달라서, 또한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유롭게 해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힘든 우리의 지체들 있다면 서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